사실은 지금 강의를 못한 지가 1년, 2년, 거의 2년째 가까이 되고 있어서 지금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냥 5월 1일 이후로 이사시켜 놓고 소송 매달리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좀 그 소일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 보고 공부하고 아니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글쓰기 같은 거 좀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작년 8월인가 9월쯤에 하여튼 방송대를 통해서 강의를 하려는 게 방송대는 철저하게 막아요. 제가 강의를 못하게 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부산하고 대전에서 한번 쇼가 있었어요. 다 이렇게 포스터까지 치워놓고 부르려고 했는데 학교 행정실 그때 그 지역대 행정실에서 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바람에 뭐 그냥 아쉽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그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오늘 학생들 오면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첫 강의는 어쩌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강의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억세스하게 좀 편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첫 강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야기를 다 들어야지 전체적인 이제 조망을 할 수가 있고 그 조망이 된 상태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뭘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강의가 이제 사실은 몇 가지 이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놨는데 이 매뉴얼들을 가지고 또 학생들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들을 만한 주제인지 아니면 진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지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거 틀어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부득이하게 뭐 의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라 참석을 못했는데 다음 강의 때 이 첫 강의 때 하시려는 말씀을 다음 강의 때 한 번 더 만약 그래야 되겠죠. 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시는 것도 아니면은 진짜 페북으로 네. 먼저 오리엔테이션 다 시켜놓고 네. 그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는 이제 봤을 때 같이. 근데 페북도 사실은 사람들의 시간이 그 시간이 딱 맞아야 표를 조인이 되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2주 안에 해결될 일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더 격상만 안 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뭘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그런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아니라. 어쨌든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지금 폐쇄 조치가 다 내려져가지고 활동 반경이 지금 자유롭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뭐 그거는 뭐 회사원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사람들한테는 인력이 손실이 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저희도 사실은 전부 다 외출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근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원래 그 사람이 나가서 하는 그런 그건데 그것도 일체 지금 안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오려고 이제 오늘 모든 스케줄을 다 빼놨었는데 경찰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상이 걸리는 바람에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어제 밤에 늦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했고 요즘 꼭 오늘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꼭 안부 전해달라고 꼭 뵙겠다고. 하여튼 뭐 그리고 김고민 회장은
뭐 네, 연락은 뭐 왔었는데 네, 카톡 보니까 뭐 올 것처럼 하더니 아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몸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도 아. 좀 참석을 해라 제가 얘기를 음. 했었거든요. 음.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어, 또 요즘 몸이 안 좋으면 음, 누구를 만나기가 참 부담스러운 시기라 내가 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감염 그것 때문에 나로 인해서 또 무슨 그렇지 않을까 해서 또 되게 몸이 안 좋으면 또 누굴 만나는 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도 저도 이제 그 이번 주에 네. 그 몇 개 이제 그 미술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러세요. 작가들을 제가 못 만나겠어요.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왜냐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누굴 만나는지 그러니까. 모르고. 예. 근데 이게 그 전염병의 모순이 네, 있어서 맞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김보민 회장도 연락이 온 게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참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내보고 괜찮으면 와라 그랬는데 본인도 그런 거에 만약에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 괜히 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럴까봐 조심스러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오늘 못 온 거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안 올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지 맞아요. 네, 온다 그랬으면 오는 친구가. 여러 가지로 참 제가 오면서도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네. 이해는 하는데 이게 또 교수님께서 또 실망하면 어떡하나 아무도 안 와가지고 사실은 다 오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러니까.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면 오늘 하려고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다 알아야 저희도 함께 할 수 있고. 가지고 나중에 이 노트들은 메일 같은 걸 다 전송시켜 줄 거예요. 네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다. 네. 그 개념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그 4차 산업 하니까 뭔가 이게 대단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3, 4차를 동시에 겪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만드시네요. 뭐 2차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2차는 뭐 산업혁명 시대니까 하는데, 보통 이제 3차 혁명은 보통 이제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전자산업 사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우리가 한 60, 70년대서부터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식이냐면은 그 뭐 TV 시대, 뭐 라디오 시대, 뭐 전화기 시대 뭐 이런 것들 오고, 사실은 뭐 핸드폰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3차 산업의 시대였는데, 4차 산업의 시대는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플랫폼 형태의 산업 구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뭐 우버나 아니면 뭐 요즘에 하는 거 쿠팡, 이 뭐 거기다가 뭐 타다 뭐 이런 거기다 뭐 배달의 민족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플랫폼 그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 산업 규모가 어떤 식이냐면, 옛날에는 그 기업 같은 걸 마련하려면 기업이 공장 지어야 될지 창고 지어야 될지 사무실 지어야 될지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고용해야지, 고용한 사람들도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뭐 기업 내에서 뭐 인사, 회계 뭐 여러 업무들을 갖다가 분담해가지고, 일단은 회사 자체 노동 인력만 관리하는 노동 인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되게 많고,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그 큰 규모로 움직인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다 AI가 해요. 사실 이 대리운전이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리운전이 어서 우리가 전화해서 연락을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환수들이. 그래가지고 바꿔서 그 오퍼레이터들이 자기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를 해줬어요. 몇 번 누구 손님 뭐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전화를 하면은 그걸 이렇게 오퍼레이터들이 입력만 해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 안에서 그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대리기사를 지가 알아서 조회를 해요. 그리고 그 기사들한테 가서 연락을 하죠. 이 손님 받을래 말래 하는데, 예. 근데 워낙 그것도 이제 경쟁률이 세지니까 그런 식인가 봐요. 그러니까 대리기사들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스위치 누르면 자기가 먼저 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제가 이제 택시 운전사나 이런 그 배달 민족 하는 사람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콜이 온대요. 콜이 오는데 3번인가 4번을 콜을 거부를 해버리면 안 찍으면 데미지가 가요. 근데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얘가 3번이나 콜을 보냈는데 안 받아 3번 다 안 받았어. 그러면 다음에 얘한테 일을 잘 안 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어떤 깊은 사례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니까 일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옛날서부터 그런 김대중 때 우리가 계약직 직업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그 전에는 계약직 정규직이란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사실 회사나 뭐 어디 직장이나 들어가면 웬만하면 끝까지 간다라는, 좀 별일 없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개념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그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라고 어떤 그 개념 차이가 이렇게 남고 계약직으로 생기면서 인력 하청업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회사도 개인을 이렇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력을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소식 말로 회사가 인사과에서 하려다 다 아웃소싱을 줘버린 거예요. 바깥 사람들한테다가. 그러니까 니네가 인력을 대. 계약도 니네랑 해. 우리는 다만 일을 시킬 테니까 그 일에 맞는 사람만 보내줘서 어느 기간 내에 그 일을 하게만 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근의 일도 아니에요. 사실 김대중 그러니까 초기 때 아니면 김영삼 말기 때 IMF 겪으면서 그 구조조정이라는 걸 해가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수 인력들을 남기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걷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걷어내면서 이 나머지 인원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그런 하청 시장, 그러니까 노동 하청 시장들로 재진입하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프리랜서가 되거나 정말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 또 자영업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 노동 시장 자체가 이렇게 변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선 회장님은 어떻게 인력을 고용하시고 사람들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무슨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규모가 커졌어. 지점이 한 10개 이상씩 돼. 이렇게 된다면 그 관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게 되고 혼자서 이 커버를 못해요. 만약에 종업원이 한 100명 이상, 200명 이상 늘어나게 되면 이 개별적인 사람들을 다 관리한다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면 무슨 주식회사 뭐를 또 하나 세워가지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조그마한 어떤 동사 하나만 두고 있고 나머지는 아웃소싱 줘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좀 넣어주고 당신들이 평가해주고 일 잘못하면 자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당신들한테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겠다. 그 비용을 얼마나 줄 테니까 당신이 그 비용에서 얼마나 회사가 가져가고 노동자한테 주는지 그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발전한 게 뭐 우버라든지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 예. 왜냐면 예전에는 내가 직접 오토바이를 놓고 예. 직접 그 기사들을 고용해서 예. 내가 그 사람 월급 주면서 그 부가 비용을 다 지불해 가면서 이제 내가 배달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배달을 하지만 우리가 그 인력을 안 하고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그 업체에서 아웃소싱 받아가지고 예. 와서 그냥 가져가서 배달만 해주는데 자기네가 수수료를 받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주문도 가게가 받지 않아요. 배달 민족이 받아서
아, 그렇죠. 배달 민족의 제가 가맹점한테 그것을 분배를 해줘요. 받겠냐 안 받겠냐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중앙식이라 어디서 계속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콜을 그쪽 이제 그 중앙에서 그쪽 그 담당 구역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되게 편한 세상 같은데 되게 보면 그것에 참여하는 가맹점주들 그리고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부담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수료가 많이 높아지고 그거에 따르는. 근데 수수료는 높아져야지 사실은 팔아도 뭔가 이렇게 이익이 생기고 할 텐데. 그렇죠. 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 마치 그 옛날 마트에 사던 거랑 똑같아요. 마트 하청하는 물건 대주는 사람들한테 오늘은 당신들 거 한번 특별 마케팅 한번 하겠다. 물건값 싸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개별적인 자영업자들한테 그런 요구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뭐 짜장면 데이니까 당신 짜장면 평소에 5,000원씩 하라는 걸 한번 3,000원 하면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작은 소규모의 사업체들한테 대규모 사업체가 이 사람들의 어떤 마케팅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마케팅을 위해서 이 사람들 갖다가 또 소비적으로 이렇게 써먹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내가 이렇게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그 부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업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도 엄청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뭐 프랜차이즈라는 프랜차이즈의 어떤 점주들 혹은 이런 배달 민족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플랫폼 산업에 가맹했던 사람들은 대다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종의 그 유통량에 대한 정보들을 잘 몰라요. 네, 맞아요. 유통적으로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막 이임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목에서 어느 곳에서 어느 시즌에 무엇이 장사가 잘 되는지는 그 플랫폼의 정보에만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대등한 계약을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되니까 막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 빅데이터 시대 뭐 요즘에 요즘 하여튼 공대 교수들 신났어. 빅데이터 산업 그 빅데이터를 다루는 학과가 생겼을 정도로. 아 진짜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다루는 학과가 무슨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게 뭐 공학과나 이런 사람들이 하겠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사회적인 학과예요. 근데 맞아요. 그게 엄청 중요하긴 해요. 다른 것보다도 이 데이터가 이제 이게 오래 하면 그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유행을 잘 타죠.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사실은 지금 별로 맞지 않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과거의 경험,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전략을 꼭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어요. 근데 그거를 예단하지 못하는 현실이 됐고 그걸 예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오늘날의 자영업은 자영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되게 많이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영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이걸 다 할 수 없으니 요만큼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분야에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사실은 오래 했다고 해서 노하우가 막 이렇게 중요한 여건이 되고 그러지는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이제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이 정보를 다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보 분석하는 그러니까 진짜 재미있는 것은 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잘 보통 소상공인들한테는 잘 없는 거지만
그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애널리스트는 이제 금융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금융이나 네, 주식, 네, 네, 증권 시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패턴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근데 보면 뭐 애널리스트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좀 무당 같아요. 사실 보면 이렇게 과거의 자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쪽에 어떤 산업들이 뭐 어떤 주식들이 오르고 내릴 것인가. 네. 그거는 그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것이 사실 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민감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민감한 것들의 조짐들 갖다 우리가 증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아, 오늘 열난다, 내일 아플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증후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읽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열난다고 내일 아플 거라는 것은 인과관계는 되지만 필연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좀 열나는 건 내가 뭐 네. 약간 뭐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거고, 더 밤사이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별 상황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사람들은 그런 징후들을 포착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너무나 이렇게 사회가 커져 있는 바람에 징후를 읽어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징후를 읽어낼 수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저도 그래요. 이렇게 강의를 오늘 첫 우리 선희 회장님하고 하지만 앞으로 1년 후에 여기에 수백 명이 앉아 있을지, 그럼요. 혹은 뭐 한둘이 아직도 앉아 있을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 사람을 두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두고 뭐 돈벌이로서 어떤 무슨 스타 강사 뭐 이런 거 진짜 하기가 싫고, 진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소스를 가지고 저는 그것을 역사나 사회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재조립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 것에만 몰입돼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보고 이렇게 돼 있으면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미술도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술 자체를 갖다가 그냥 하나의 뭐 사람이 뭐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취미적인 생활이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배부른 상태에서 좀 편한 상태에서 뭔가를 갖다가 또 즐기거나 뭐 이거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영역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는 그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증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를 이끌어내는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김보민 회장이 좀 역사나 신화 얘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 네. 그런 얘기 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진짜 역사 신화 얘기 되게 재밌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강사들이 뭐 수학 강사, 영어 강사들이 아니에요. 역사 강사들이 진짜 인기 있어요. 네, 저도 역사 되게 좋아해요. 네. 네, 역사 좋아하고 네. 여기 강남 신세계 저는 예전부터 강남 신세계 문화센터를 가끔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강대진 교수님이 거기서 강의를 하셨어요. 강대진 교수가. 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강의를 하나 봤더니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서양 그리스 신화로 본 무슨 문화예술 뭐 이래가지고 한참 되셨어요. 하신지 거의 한 2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진짜 좀 재밌죠.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그림 하나 살짝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우리가 다음에 여행 가면 이런 데 들려야 돼. 아, 너무 좋아요. 아니 그리고 공부할 거를 좀 많이 주세요. 네. 저도 공부도 좀 하고. 나는 옛날에 그 영화 그 드라마 그거 보셨어요?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네, 드라마. 선샤인은 뭐 불꽃같이 살다가 죽는 맞아요. 죽는 비슷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이제 무덤이잖아요. 네, 무덤이네요. 무덤이고 네. 그 이제 십자가 나무 십자가 하나만 이렇게 꽂혀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한 뭐 넓긴 하지만 소박한 무덤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크레타라는 섬이에요. 아 크레타. 그러니까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네, 크레타 그 크레타 섬이죠. 섬이에요. 네, 근데 네. 지금 그리스 행정구역으로 보면 제일 큰 섬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비하면 한 5배나 6배쯤 커요. 진짜 큰 섬이지. 이거. 예. 큰 섬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화라고 해서 오히려 그리스 본토보다도 네. 여기가 더 문화가 더 오래됐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집트의 문화가 이집트나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올 때 그리스로 바로 온 게 아니라 얘네를 경유해서 와요. 이 섬을 통해서. 크레타 섬을 통해서. 네, 오래돼서 왔지.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미노타우로스 전설이에요. 네. 그 머리 황금, 그러니까 이 황소머리 네. 한 놈이 나오는 거에서 거기에 뭐 미궁이라는 전설도 나오고 네. 그 이카루스 전설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하여튼 뭐 테세우스의 활약이라든지 뭐 별게 여기서 다 생겨요. 근데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그 후에야 20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인데요. 네. 그 카잔차키스가 누구냐면은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웃긴 게 그리스 본토인이었는데 그 젊었을 때 자기가 원래 약간 부잣집 아들이었긴 했어요. 그 아테네 대학에서 배웠고 뭐 독일인가 어디 가서 또 거기서 공부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지식인으로 키워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0대 한 초중반쯤에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이 크레타가 되게 또 유명한 이 석탄 광산이에요. 많은 곳이야. 이거 하겠다고 자기 집 재산 모두 가지고 저기 들어갔다 쫄딱 말아먹어요. 그 쫄딱 말아먹었던 4, 5년의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행적이 뭐냐면은 그게 그리스인 조르바야. 그 소설에 나와요. 그 당시의 인물이었어. 그게면 얘가 이 카잔차키스가 아마 여기에 들어갔던 게 아마 1920년대인가 30년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에 보면 조르바가 주인공이지만 네. 이 조르바가 모시고 사는 젊은 도련님이 있어요. 이게 자기야. 그래요? 네. 그게 안소니 킨이 있는데 옆에 그 젊은 애가 또 나오잖아요. 그 도련님이. 그 도련님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만났던 조르바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 그리스인의 어떤 이 삶, 종교, 인생관, 우주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셋님이 한 터프가이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차도 아버지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었지 조르바라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 그리스의 얘기들을 쭉 해내는 사람인데 그 속에서 저는 이 카잔차키스가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오래전 옛날 크레타, 그리스 문명, 터키에 이렇게 지배받았을 때 그리스 혹은 어떤 이 도리아인으로서의 그리스 하여튼 뭐 이 모든 것들을 딱 이 사람한테 녹여내는 일들을 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람 거기서 쫄딱 망하고 나서 그다음 뭘 하냐 그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스 독립운동 뛰어들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오스만 터키라고 해서 지금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독립운동을 막 하다가 초기에 이제 그리스의 자기의 어떤 독립이 됐을 때 초기에 무슨 장관까지도 해요. 장관 하던 나이가 40대 초반인가 그래요. 30대 후반인가 초반인가. 이렇게 글 쓰다가 글고 나서 뭐 여러저러 하다가 또 장관직 때려치고 세계 여행을 하죠.
뭐 일본까지도 갔다 오래요. 뭐 하면서 이제 글을 써서 남겼는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이게 자기가 뭐 자기 글씨로 남긴 묘비명이에요. 그게 예, 그 사람 묘예요? 예, 카잔차키스의 묘예요. 잘 만들었네. 예, 그 카잔차키스의 묘비 보면 여기 있다. 이렇게 자기 글씨체로 묘비를 남겼어요. 뭐 이거는 델뭐 어쩌고서 엘로이 코스 뭐 이렇게 읽어나가는 말인데 간단히 줄이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뒤에 말은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 맨 마지막에 그래서 난 자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욕망이 없고 자기가 뭐 무서워하는 게 없다면 공포감이 없다면 나는 되게 자유로운 인간이다. 멋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 문장이 이 사람의 삶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주식하는 의사라고 박형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알아요. 예, 뭐 그 책도 내고 의사인데 네. 이 경상도 의사 출신의 경상도, 젊은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 말에 꽂혀버렸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박경철이가 거의 의사도 안 하고 처음에 뭐 정치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거 다 때려치우고 그리스 여행하면서 책을 하나 쓰는데 이 책을 쓸 때 이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카잔차키스의 말을 써요. 그런데 이제 먼저 결론으로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에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쵸. 어렵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뭐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산 사람도 아니에요. 뭐 추방도 됐다가 정치적으로 탄압도 받았다가 뭐 부자였다가 망했다가 뭐 여러 굴곡이 심한 일들을 지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남겼고 그래서 사실은 나는 좀 이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을 쫓아서 이 카잔차키스가 쓴 글에서는 되게 책들이 많은데 뭐가 있지 대장로라는 책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쓴 책들도 이렇게 있어요. 카잔차키스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쓴 책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통 그리스인이고 사실은 서구 문화에 때묻지 않은 똑똑한 그리스인으로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토대로 한번 그리스 문화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다루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은 그냥 그 영국인이나 미국인들이 해석해 놓은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인. 진짜 살냄새 팍팍 풍기는 이 그리스 신화를 한번 이렇게 맛보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미술과 연계되는 부분에서는 강대진 교수님 알겠지 해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초점을 살펴볼 것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 가지냐? 어떤 사람은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난 이런 사람 믿지 말아요. 어떤 식이냐면 처음이 운명이에요. 그 사람들의 살아가야 될 어떤 길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 비극에 자주 등장하는 조역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운명의 세 여신이야. 실을 꼬고 그걸 풀어서 짜고 잘라내는 여신이 있어요. 세 명이서 사람의 운명을
재단한다.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들이 뭐 하면 뭐 제우스가 어떠니 뭐 아프로디테가 어떠니 그러하지만 그런 신들은 오히려 되게 보면 인격화된 어떤 연극인들 같아요. 연예인들 같고 실제로 어떤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그 운명의 여신, 죽음의 신, 에로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강대진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리아드를 얘기할 때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향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운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각자 인물들이 그거를 바라보는 게 그 그리스 신화를 바라보는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의 서사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 그리스의 신화나 이런 것들이 갈려주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는 저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왜 나는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나의 존재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굉장히 어떤 인간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운명과 인간의 당위성 사이에 존재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 저한테 얘기인데 그게 광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 사람들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광기가 그 안에 사로잡혀 있고 근데 사실 광기가 주요 모티브가 된다기보다도 사실은 이 광기라는 것이 이 서사나 보통 예술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나는 이 그림이 해석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건데 왜 어떻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그림만 딱 보여주면 왜 여자들이 뻘거벗고 저기 배 위에 올라타려고 그러고 남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뭐 하여튼 그 이상한 장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저 신화를 모르거나 혹은 신화의 내용을 알더라도 그 개념들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그림이 전혀 통하지가 않는 그리고 이 그림은 그 19세기 영국 사람들이 그린 거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신화랑 별로 상관없었던 영국의 근대화된 어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서양 문화가 이 사람들을 속에서 이렇게 내재돼서 20세기까지도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오는가를 좀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왜 자꾸 역사나 신화나 이런 것들 갖다 현재 사회에서 계속 재해석하려고 하는가 하는데 가장 그것은 제가 얘기했던 그리스 신화가 지닌 보편성, 즉 운명,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어떤 주장들, 아니면 자기가 관찰하려고 하는 그 의지들, 그 다음에 그 의지들에서 나타나는 광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건 뭐냐 하면, 그리스 서사의 대표적인 두 개가 저거잖아요. 일리어드하고 오디세이아. 예. 그러니까 일리어드는 트로이에 가가지고 막 싸움을 하는 그 10년에 가까운 싸움을 단 며칠만 보여줘요.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일리어드는 불과 한 며칠 동안의 일, 이렇게 뭐 길어봤자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그 10년의 전쟁을 다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전쟁이 끝나기 막바지에 다다른 그 클라이막스의 몇 주간에 그거를 포커싱 해가지고 전체를 다 얘기했다면 오디세이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았던 이 그리스 군 중에서 그러니까 오디세이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율리시즈가 되지. 율리시즈가 자기 집인 이타카로 귀환하는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그려요. 이건 얘는 쫓아가면서 그려야죠. 그러니까 일리아드는 굉장히 함축된 내용으로 간 거고, 그 오디세이는 그걸 쫓아가요. 사건들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되게 웃겨요. 만약에 그 계산법으로 하면 율리시스가 자기 고향, 자기가 왕으로 있던 이타카에서 마누라하고 아들을 놔두고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는데 20년이에요. 그 계산법이 맞다면.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품에 안겨서 젖먹던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라는 애가 성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애기는 아빠 얼굴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옛날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요, 혹은 자기가 그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혹은 한 아들로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 과정 안에는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무슨 어린이 동화식의 모험담으로 꾸며가지고 쭉 펼쳐놓는 바람에 진짜 진가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나도 강대진 선생처럼 진짜 만약에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를 가지고 그림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일리아드만 가지고 1년, 오디세이아만 가지고도 1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그 정도로 진짜 할 얘기가 많고 굉장히 풍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얘네가 사실 그 강대진 선생이 좀 간과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서사성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처음에 그걸 좀 공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걸 판소리가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판소리를 들을 때 보면 정작 마음 잡고서 그래 한번 오늘은 아마 심청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자. 얼마나 걸렸어 시간이? 거진 4-6시간씩 걸려요. 진짜 그 창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창하는 사람이 그 교육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목소리 한번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자기 목의 힘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을 든다 그러면 그 창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흥부가 쌀 얻으러 가는 대목 한번 들어보시겠어? 하면서 그것만. 심청이가 신봉사 찾는 그것만 들어보시겠어? 그것만. 이렇게 얘기는. 근데 고대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듣는 청자들이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시를 읽어주는 음유 시인들한테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들어봅시다. 그 사건만 한번 들어봅시다. 가령 오디세이하고 스킬라가, 그러니까 율리시즈하고 스킬라가 어떻게 엮어지는 사건이 있는지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노래를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또한 전체 율리시즈가 아니라 그 한 대목의 율리시즈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그 스킬라하고 오디세이, 율리시즈의 이야기예요.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인데,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 이 그림을 이렇게 이해를 못했대요.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되게 단순하게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식이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킬라라고 하면은 머리는 여잔데 몸은 동물의 몸을 하고 있는 이 괴물인데, 어느 해협을에서 이렇게 산대요. 이 괴물들이 살아서 그것들이 평소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 배가 그 해협을 싹 지나가거나 그러면 이 스킬라가 나타나서 되게 예쁜 노래를 부른대요. 예. 이거 생각해보면 안데센의 인어공주. 그러니까 안데센의 인어공주도 여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이 그 노래에 취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독성 강한 아름다운 선율이었겠지.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따라서 배를 젓다가 그 배는 결국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그 배가 부서져서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이 괴물들이 달라서 그 살을 파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도기에 나온 그림은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한 배 가지고 이게 갤리선이라고 그러죠. 갤리선을 이렇게 다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율리시즈가 이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고서 그 스킬라가 부르는 노랫소리의 해협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바로 어딨냐? 이 그림은 현대판 번안이야. 아까는 되게 조용하고 그냥 상황 설명이야. 스킬라가 나타나서 이렇게 묶여 있고, 이 선원들은 그 부하인 선원들은 배를 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해협을 진입하기 전에 예언을 들었어요. 그 해협을 통과할 때 분명히 괴물이 있는데 노래를 진짜 예쁘게 부를 거고 당신들은 그 노래를 들에 취해서 당신은 다 죽을 거야.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안 들으면 되지. 노래를 안 들으면 되지. 방법은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디세이 그 율리시즈는 자기의 선원들한테 귀를 다 묶어요. 여기다가 밀랍을 그 초밀랍을 넣고 귀를 묶어버려요. 그리고 너네들은 계속 아무 소리도 못 들으니까 배를 계속 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안 해요. 나는 그 돛대기 등에 나를 묶어놓고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너네들은 날 풀어주지 마. 이 해협을 지날 때까지는. 율리시즈는 그런 거예요. 자기도 귀를 막고 통과했으면 아무런 근심 없이 통과할 수가 있어. 그냥 배만 저으면 되니까. 근데 왜 자기는 그런 시도를 했을까요? 여기 보면 율리시즈 얼굴은 거의 미칠 지경이에요. 광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얘가 지금 딴 애들은 되게 보면 열심히 배를 젓고 있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스킬라들은 계속 이 남자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서 미쳐서 빨리 끈 풀고 나와 막 그렇게 하는데 얘만 거의 미칠 지경인 건데 이제 부하들은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절대 안 풀어줘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 장면에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름다운 노래는 들어보고 싶어. 근데 죽고 싶지 않아. 그리고 딴 놈들한테 다 듣게 되면 다 같이 미칠지 모르니까 보험으로 내 부하들은 내 명령을 듣는 아이들이니까 다 못 듣게 해. 나는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과 의지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스킬라를 만나서 그 노래를 들어서 심취한다면 죽을 거다라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이고. 근데 그 의지를 작동시키려니까 운명과 의지 사이에서 얘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저는 그 광기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매드니스를 해서 미친 뭐 이런 걸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인간의 어떤 뭐니까 충동적인 거고 의지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게 예술이고 문학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가장 이성적인 방법은 그 해협을 피해가거나 지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그 해협을 갈 때 그냥 다들 그냥 모자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그냥 꾸준히 지나가거나.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뭔가를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그렇던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하고 조금 비슷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화의 차원은 아니고 이제 비극의 차원으로 넘어오는데
박스, 바로 이제 오이디푸스. 이 이야기. 오이디푸스도 사실은 그 예언자가 틈틈이 나타나서 다 설명을 해줘요. 네가 조심해야 된다. 네가 잘못하면 아버지를 죽일 거고, 잘못하면 네 엄마를 네 마누라로 삼을 거고, 그 사이에서 애까지 낳을 거다라고 딱 들어요. 들으면 얘는 어떡하겠어? 막 조심하게 되겠죠. 근데 조심하는 과정에서 얘가 사건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얘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자꾸만 그 비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디세이 오이디푸스는 그러니까 희극에서 오디푸스, 그러니까 비극에서 이렇게 이 소포클레스가 쓰는 오이디푸스에서는 이 모든 장면은 뭐 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저주를 받고 태어났고 어떻게 버려지고 키워지고 장성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하고 애를 낳고 자기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떤 사건에만 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정 같은데 법정에는 그런 신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누가 내 아버지를 죽였는가? 누가 선왕을 죽였는가? 그래서 그 사건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나와. 근데 그 목격자들의 말과 뭐 어떤 것들을 다 얘기를 들어보는데 결국 재판관이든 자기한테 이게 손가락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 자기는 정작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험한 짓을 할까봐 도망왔는데 그 도망오다 늙은이 하나를 죽이긴 했어. 근데 그 늙은이를 죽인 그게 바로 나였다는 것이고 그 늙은이가 진짜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계속 이 이야기를 피하고 싶은데 계속 그 현실은 자기가 범인이에요. 끝까지 본인은 의심을 하면서도 자기가 범인이 아닐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버텨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미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이 일리어드에서도 보면은 그 누구지 그 되게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그 누가 그 아킬레스의 분노라는 게 있어. 그것도 보통 우리나라 말에서는 분노라고 해석하지만 광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사회적인 규범, 뭐 정해진 것들에 참다가 터트린다. 이게 자기 그걸 감정을 못 이겨서 혹은 그 어떤 자기의 충동적인 것을 터트리면서 오히려 터트리는 그 순간에 운명이 정해졌던 운명이 그냥 그대로 해결해 되는 실현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그림만 봐도 이 그림은 되게 잘 그려진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림의 형태들을 보면 그 오히려 괴물들을 너무나 예쁘게 그려놔서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어떤 이게 괴물의 어떤 소리만의 유혹도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어떤 되게 에로틱한 유혹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정작 이 그림이 나온 시기는 영국에서 빅토리아 시기가 가장 청결도적인 시기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또 모순된 형태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림이나 이걸 이야기가 주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사실은 컨텍스트가 많은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더 하려면 제가 첫 번째 그 오디세이아에서 그러니까 율리시스에서 나오는 그 부분, 그러니까 스킬라와 오디세이아의 그 부분을 제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다 얘기를 해주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은 그 전체 맥락 중에서 독립된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관통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읽어야지 문학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문학을 이해한 다음에 바로 18세기, 19세기 그 서양의 이 지적 사회, 그 인텔리전스 소사이어티에서 회자되었던 그 해석들, 그 문학적 상상력들, 혹은 사회학적인 어떤 이 구성들에 대해서도 같이 봐봐야 된다는. 그러면 이야기는 되게 재미있어지고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스킬라를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얘가 이타카라는 섬이에요. 이타카라는 섬이 우리 이게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시칠리아, 부두바리 이렇게 되고 부두바리로. 이타카는 바로 요 발칸 반도에서 그 아드리아해 바로 맞은편에 헤어 맞은편에 있는 조그만 섬이 이타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왕이었던 거야. 그 저기 율리시스가. 그 율리시스는 처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서 미케네에서 합류해가지고 쭉 가서 여기 트로야 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이제 다 이기고 그 트로이의 모든 어떤 전쟁 그 뭐라고 할까요? 거의 전쟁 이기면 이렇게 승전물,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이제 부하들하고 출발을 해요. 배가 7,000인가 몇 천인가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타카라는 나라가 너무 작아서 사실은 얘는 여기 차비한 수십 개 폴리스 왕국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적거든요. 참전 지원이 가장 적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 펠레폰네소스 돌아가지고 가면 되잖아. 자기 집으로. 응?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무슨 뭐 태풍 같은 걸 만나가지고 저기 북아프리카까지 가요. 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저쪽에 그 지금의 그 알제리나 리비아 쪽 가서는 또 외눈박이 거인까지 만나고 또 쭉 가서 또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하다 보니 지금 바르셀로나 있는 데까지 또 가요. 이게 바로 이제 이건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얘기는 모르는데 나중에 그 신화학하는 사람들이 이 글에 나타난 배경들과 설명들을 보면서 대충 위치를 정도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헤매고 가고 했으니까 대체로 한 10년쯤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요거는 이 얘기가 서양에만 전해진 게 아니라 동양에도 전해져가지고 신바트의 모험은 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 율리시즈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보면 얘네들은 순 양아치들이야. 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도 어느 나라의 정규 군이고 귀족이고 하지만 얘네들이 돌아올 때 거지가 됐을 때는 하는 짓이 해적질을 해요. 그러니까 해적질을 잘못하다가 이 고초도 당하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진 건데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작성화시켜 놓으니까 이 이야기가 마치 훌륭한 이야기인 것처럼 비춰지게 한다는 것이고요. 요거 쫓아가면서 여행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좀 가면 여기가 말타잖아요. 그 유명한 말타. 한때 지금은 독립된 나라에서 영국령 말타죠 지금. 아닌가? 독립했나? 하여튼 여기 시칠리아 저쪽에 이 북아프리카의 해안들 바르셀로나 그리고 여기가 아마 로마 바로 밑일 거예요. 캄파니아 지역에 어떤 항구대 스킬라를 통과했다면 여기 나폴리가 그리고 또 여기 시칠리아도 여기 칼라브리아 해하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이거 여행하는 거 되면은 이거 여행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 그리스 얘기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것이 여기가 크레타. 여기가 크레타라는 섬이고 이 크레타에 여기 보면 크노소스라는 왕이 살았고 크노소스 살던 곳이 이제 그 거기에 북이 한 이쯤에 한 요쯤인가가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문학가 두 개야.
카잔차키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잔차키스는 이런 어떤 신화들을 배경으로 한 문화적인 민족의 문화 속에서 컸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써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카잔차키스가 그 그리스인 조르바를 쓸 때 보면은 그 카잔차키스가 그 도련님은 나오지만 그 도련님의 눈으로 본 그 진짜 인생을 갖다가 그 역점,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온갖 그 고난을 다 받고 살아왔던, 그러니까 진짜 온갖 역경을 다 딛고 살아왔던 그 조르바의 모습 속에서 진짜 율리시즈의 모습을 보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가 영웅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면은 걔 잡놈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응? 여자는 후려치고 나가고 뭐 싸움질도 잘하고 어디 가서 사기도 잘 치고, 하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그 인성들 혹은 그들이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지칠 수 없는 어떤 것들. 근데 그 속에서 카잔차키스가 그걸 얘기하죠. 뭐냐, 그리스인들이 가장 이 신화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자기 문학도 그렇고 뭔가를 바라는 게 뭐냐 하고 계속 물어보면 자기 묘비명에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다. 그 말을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문화교양과 한다 그 자유란 말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이제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보면 이게 지어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 옛날 그 테르모필레지. 테르모필레라는 곳이 어디냐면 한 이쯤 돼요. 이쯤 되는 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기원전 한 500년 전쯤에 이쪽에서 왔던 페르시아 군과 이곳에서 선두의 그 전초를 맡았던 스파르타군 300명이 결전을 벌여요. 이게 이제 영화 300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그때 물론 영화에서 그게 잘 안 나타났지만 이 페르시아의 이 다리우스 왕이 사신을 보내요. 너네 300으로 거기 못 지킨다. 우리 수십만 왔다. 응? 맘만 먹으면 너네들은 그냥 짓밟히고 간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그때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그때 이제 스파르타 왕이자 총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니네가 데리고 30만은 다 노예지만 여기 있는 300명은 다 자발적 의지로 전쟁에 참여한 자유인이다. 니들이 우리 못 이긴다. 그러니까 니들이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들이 말하는 자유란 개념은 오늘의 자유란 개념하고 좀 틀려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인은 어떤 식의 자유이냐면 뭐 주거의 자유라든지 뭐의 자유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 자기가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들을 자유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따지자면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뭐 하나 이렇게 주제가 들어가면 굉장히 위아래로 좌우로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게 이제 깊어지는 거죠. 오늘은
아웃라인을 그러니까 요 네. 아웃라인도 아니고 그냥 맛배기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 강의를 이렇게 모여서 대면 강의가 제일 힘들어지면 제가 자꾸 이제 이걸로 찍어서 계속 이렇게 올릴 거고 뭐 유튜브에다 올리든 페이북에다 올리든 간에 그러니까 뭐 두 개 다 올리겠지 뭐 소스가 있으면 다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좀 시간 좋아서 직접 듣고 싶은 사람들은 또 와서 듣고 작게 편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